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특강을 해드릴 건데,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다 제가 적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자,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다. 자,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의 법칙에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308조 제2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꼭 좀 알고, 그러니까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과 관련돼서 꼭 좀 알고 가야 되는 이 판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아유, 좀,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자, 우리. 자, 2007도에 3016 전원합의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형법도 마찬가지죠. 전원합의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판례는 무조건 공부를 해 가야 돼요. 거의 시험 문제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전원합의체는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07도의 3016 판례는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가 그거는 타이틀을 좀 달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내가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라 했어요? 잠깐만. 자, 여기다가 타이틀을 달아 볼게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요? 제 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죠? 30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조항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형사소송법 제 308조 한번 읽어볼까요? 308조의 2를 조금만 계셔보세요. 예, 금방 읽어드릴게요. 형사소송법 308조의 제2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이렇게 나와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언제 신설했냐면요, 2007년에 이거 신설했거든요. 요 조항을 제가 당시에 이제 순경 때였었는데, 2007년 경장 때인가 순경 때인가, 자, 2007년 이때 2007년 이게 6월 1일 날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이 명문 조항으로 두지 않았고,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냥 배제하는 이런 판례 형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2007년에 아예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냥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 이 조항이 신설됐단 말이에요. 308조 2를 아예 신설해버렸어요. 명문으로 딱 박아놨다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언제 비약적으로 많이 뜯어 고쳐졌냐면은 2007년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형사소송법이 어설펐어. 그지 같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란다 원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08조 2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경찰 공부 막 할 때, 그때 뭐 2000년 초반, 1999년, 98년 이럴 때는 이 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있다가 2007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것이, 이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으로 아예 박아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판시사항을 볼게요. 2007도의 3016 판결인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이 유무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 나왔어요? 원칙적 소극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소극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적극 하면은 그렇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판결문 같은 거 처음 보시는 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극, 적극 이렇게 나오니까 또 쫄아갖고 이게 뭔 말인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소극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바로 절차를 위반해서 압수한 이 압수물을 기초로 해서 제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적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제2차 증거를 뭐라 그래요?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서 역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나무 이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동나무야. 근데 거기서 생겨난 열매도 뭐야? 역시 뭐야? 동나무에 오염된 동나무 과실이라는 거죠. 동나무 이론이라고도 그래. 자, 그러면 자, 요거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자고.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내려가 있네. 자, 제가 여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더럽게 기네요. 그죠? 다 판사들은 꽤 쓸데없이 이런 말이 길어요. 이상하게. 어쨌든 계속 볼게요. 그래도 형사소송법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쨌든 형사소송법이 존재하는데, 그죠? 이러한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켜야 된다.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 어쩐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절차 위반한 것은 절차 위반해서 가지고 온 증거는 원칙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내려가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읽어볼게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뭐야?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체포 절차를 그러니까 적법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체포해서 경찰 관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란다 원칙이라 그러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잡아오는 거, 이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걸 제가 좀 여기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200조 5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다 그래갖고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목은 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라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미란다 원칙이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00조의 5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어야 돼요.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사실의 요지.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얘기해야 되냐면은 체포의 이유. 그리고 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줘야 되고 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피의사실의 요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절도한 놈이야, 훔친 놈이야. 그러면은 야, 너 홍길동, 당신은 절도죄로 절도 혐의로 체포하겠다. 어떤 피의사실의 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범죄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실,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죄의 연관성이 있다, 연루되었다,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아무 얘기 안 하고 경찰이 막 붙잡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의 이유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변호인 선임권을 또 얘기해줘야 되겠고, 또 변명의 기회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하라고 형사소송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요즘은 한국 버전으로는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체포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4개는 필수적으로 고지해 줘야 돼요. 200조 5에서 규정한 거, 그죠? 피의사실의 요지. 너를 무슨 이유로 내가 잡아간다는 거. 내 경찰인데 너를 어떤 이유로 내가 잡아간다. 너 무슨 죄로, 아니면 무슨 혐의를 받고 있어 내가 너를 갖다가 체포한다는 걸 갖다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막 데려가면 안 되고, 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변명의 기회를 가진다. 너 경찰 관서에 가갖고 조사 받을 때 너는 변명의 기회를 가진다.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 관서에서 데리고 와갖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이런 걸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죠? 위에 것을 고지하지 위에 거 고지 아니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자, 위에 거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은, 자, 이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응?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요. 적법하게 아무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작성했다고 한들, 자,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단 왜 잡아오기를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죠? 그래서 그 2차적으로 지금 증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문조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경찰이 헛고생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수사기관, 국가기관이겠죠.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어떤 일이 많았었냐면은, 우리 80년대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할 때였었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관들이 가갖고 그냥,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딱 했더니, 너 아까 데모했지 너. 안 했는데요? 했더니,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너 이 새끼 일단, 너 일로 와봐. 하더니, 두들겨 패갖고, 경찰관서를 끌고 와갖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경찰관 나름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막 작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거다 해갖고 증거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위법한 수사를 갖다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체포 이런 걸 갖다가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거는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사해서 갖고 온 이 증거들은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죠? 또한 역시 뭐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체포라든지 잘못된 압수수색을 해갖고 얻어낸 2차적 증거를 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좀 보자. 헌법과,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뭐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의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절차 위반이 아니냐 하면서 막 무작정 그냥 다짜고짜로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크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사소한 절차 위반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증인 소환 절차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죠? 경미한 위반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다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수사는 어떻게 하고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판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면은 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서, 그죠? 비록 절차 위반이 있지만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따 그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알아두실 것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란 이유로 무작정 다 부정한다면은 그거 역시 뭐다?
형사소송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야.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또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좀 보자고. 요거 다음 거로 넘기고 계속 보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 전부 다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수사는 할 수도 없고 피의자도 처벌할 수가 없다. 범죄인도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그런 식으로 다 배제해버리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주자. 비록 절차 위반이 있지만 인정해주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자,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정도, 구체적인 위반의 경위와 회피 가능성.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절차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법익과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련성, 그리고 절차 위반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인과관계, 그리고 그 관련성의 정도, 그죠?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이런 것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절차 위반했다 해갖고 전부 다 그냥 증거로 쓰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치 못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증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렇게나 다 쓰는 것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까다로워.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정도 하나가 필요하죠. 구체적인 위반의 경위와 회피 가능성 두 번째가 필요하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법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세 번째가 필요하지. 네 번째,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의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성의 정도. 그러니까 4개, 5개,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6개. 자, 로또도 몇 개냐? 6개 맞추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로또 당첨의 확률과 같은 되게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이러한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피치 못하게 절차 위반이지만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6개니까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하겠죠. 그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지,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읽어보자고, 또. 자,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첫 번째 요건, 오히려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의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되게 말이 긴데 여러분들 어렵죠? 이게 말이 기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수사기관의 그 절차 위반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는 거. 그래서 절차 위반했다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 자, 그런 예외적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은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 그러한 취지에 그걸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수사기관은 절차 위반 행위, 그죠? 절차 위반 행위한 것을 증거 능력을 다 배제한다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를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그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야. 되셨나?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또 그래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나무 이론이죠. 그죠? 동나무에서 생산된 열매도 역시 동나무 열매의 뭐예요? 썩은 사과겠죠. 그죠? 예를 들어 썩은 나무 사과야. 썩은 나무야. 그죠? 썩은 나무에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역시 열매도 뭐야?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야.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로 생겨난 제2차의 증거도 역시 뭐다?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내용은 뭐냐면은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1차 증거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갖고 위법한 절차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증거물이 생겨났는데 여기 자체가 뭐야? 지금 1차로 해놓은 것이 위법이야. 근데 지금 2차적으로 생산된 이 증거, 자, 여기 이것을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의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나와 있죠? 그 2차적 증거하고 인과관계, 그러니까 1차적 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에 그 인과관계의 희석이라든지 단절 여부, 예를 들면은, 왜 1차 이거 위법하게 수집한 제 1차 증거가 예를 들면, 만약에 1월 1일 날 만약에 불법하게 체포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잘못 조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죠. 그죠? 그래갖고 세월이 흘러갖고 예를 들어서 3개월이 흘렀어. 석 달 정도. 우리 판례에도 3개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서 다시 이 피의자를 불러서 경찰관서에서 조사해갖고 검찰에다가 송치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죠? 어느 정도 그 인과관계의 희석이라든지 단절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왜? 그 시간적으로 얼마의 간격이 벌어져 있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희석 또는 단절이라고 했는데 대충 그 단절의 기간을 우리 판례는 얼마 정도로 봤냐면은 3개월로 봤어요. 그죠? 3개월. 그죠? 석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사람을 불러다가 경찰에서 조사해갖고 검찰에 송치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그죠? 자, 위법하게 수집된 제 1차적 증거를 가지고, 그죠? 생산에는 제 2차적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야? 바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 대충 3개월 정도?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다든지, 그죠? 3개월 후에 다시 경찰관서에 출석해갖고, 그죠? 출석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그죠?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대잖아. 그래서 알아두셔. 그런 판례도 있어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얼마? 3개월 기억하셔.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맞춰볼게요. 어렵나?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막 무작정 다 증거해서 증거 능력을 다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비록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따져볼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따져보는 스탠다드 기준이 뭐냐면은 그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그 절차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이런 것도 따져보라는 거고, 구체적인 경위와 회피 가능성, 그
어쩔 수 없이 절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회피 가능성. 그죠? 그리고 그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권리라든지 법익의 성질이라든지 침해의 정도라든지 피고인과의 관련성. 그죠? 그리고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 그 관련성, 그리고 수사기관의 어떤 인식 정도. 그죠? 이런 것을 전부 전체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한 거야. 그냥 무작정 그냥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뭐 정리하자면은 뭐다? 뭐 이를 통하여 그죠? 형사사법에 그러니까 다 증거 능력을 다 절차 위반에 대해서 다 배제해 버리면은 증거로 어떻게 써갖고 유죄 판결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다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그죠? 절차 위반한 증거를 유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경우에 그 이유를 갖다가 여기 달아놨죠. 그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한 증거로 쓰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증거로 쓰게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인과관계에 뭐 희석이 필요하고 단절 여부가 필요해.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의 증거와 제2차적 증거가 있다면은, 자, 대충 3개월 정도 흘러야 되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또 뭐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나서 2차적 증거를 다시 생산했다고 한다면은, 비록 제1차적으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어떤 이격 간격이 있었고, 플러스 뭐다?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을 다 해줬다는 거지. 아휴, 너무 길다. 뭐 이거 30분이나 설명했어 나. 자, 여러분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모르겠네. 얼마 정도 이해했는지.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제가 이 시간대밖에 영상을 녹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업이 따로 있는데 잠을 줄여서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녹음해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꼭 이번 돌아오는 시험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또 영상 올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